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연수 변호사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웨비나 들으러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이제 11시 정도까지 끝내드려야 되고, Q&A 시간도 있어야 돼서 제가 좀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싶어서 워낙 말이 빠른데 아마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너무 빠르다,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 세미나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좀 제가 평소에 드리던 세미나하고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비자가 가장 적합할까요? 뭐, 이런저런 비자는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 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드려왔었는데, 오늘은 약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드리는 타겟이 이쪽 지역에 사시는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서 세미나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또 권리에 대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DLG가 어떤 일을 하는 로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DLG는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글로벌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그리고 아시아 쪽에 많이 이제 사무실이 10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이 있고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 담당인 변호사입니다. 저희 DLG가 잠시만요. 예. DLG가 프로바이드 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 본사에서 프로바이드 하는 서비스는 뭐 당연히 뭐 회사법이나 뭐 스타트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이하게 저희는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우주항공, 그다음에 농업, 블록체인 이런 다양한 분야에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있고, 캘리포니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만 프랙티스를 해왔고요. 캘리포니아에 산 지는 한 27, 8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비자로 미국에 넘어왔고,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이런저런 프로세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플러그인 플레이 테크 센터의 스타트업 멘토로 있고, 뭐, 한국이나 다른 한국 외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부기관이나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오시는 그런 스타트업들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아산 나눔재단이나 뭐 카이스트나 또 이쪽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는 코트라 KIC, 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과 함께 미국에 정착하시고 비즈니스나 뭐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리콘밸리 DLG 사무소에는 두 가지만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입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로 하고요. 이미그레이션 로 하고 두 가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뭐 이민법 이러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근데 이제 상법 비즈니스 로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걸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법인 설립이나 풀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 운영하시다 보면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하셔야 되고 또 뭐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거나 투자를 받으시거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미국 입국과 체류 자격, 비자, 이런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와 내가 더 이상 배우자로서 이 종속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아니, 스테이를 할 수가 없을 때 독립적으로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도적 보호 기반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도메스틱 바이올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혹시 나에게 옵션이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내가 비자 홀더로 있을 때 뭐 일을 할 수 있는지 학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의 자녀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아이스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나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비자와 미국에 들어왔을 때 체류 자격의 자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자는 여러분들이 입국하실 때만 필요하신 거예요. 나는 미국에 스테이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았고요. 비자 기간이 얼마니까 뭐 그때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설명을 굳이 드리는데 비자는 여러분들이 입국할 때, 입국 심사할 때만 필요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국 허가서입니다. 그래서 비자에 있는 기간이 항상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E2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5년 비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5년 비자를 이제 많이 주는데 내 E2 비자가 5년 비자라고 해서 내가 미국에 입국을 했을 때 쭉 5년을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E2 비자는 입국하시면 2년간 체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5년간 나는 미국을 인앤아웃 할 수가 있는데 비자가 5년 비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에 들어올 때마다는 맥시멈으로 2년간 쭉 체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간 인앤아웃 하면서 들어올 때마다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와 체류 기간은 동일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가 예를 들어서 나 10년 학생 비자를 받았어 라고 해도 10년간 미국에 학생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10년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비자가 남아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학교를 풀타임 다니면서 학생으로서의 체류 자격을 유지를 하신다면 비자가 남지 않아도 계속 거주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의 학생 비자는 작년에 끝났지만 나는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고 있고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계속 체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학생 비자를 유지하는 한. 왜냐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는 끝났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어요. 보통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DS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계속 스테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체류 그 신분을 유지를 하는 한. 그래서 이렇게 비자와 체류 신분, 체류 자격, 체류 기간은 다릅니다. 그럼 비자는 들어올 때 필요한 거라고 했는데, 그럼 체류 자격은 뭐냐? 그거는 미국 입국하실 때 여러분들이 입국 심사관에게 이제 그 공항에서 줄 서서 입국 심사관에게 이제 입국 심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입국할 때 입국 심사관이 그 I-94라는 그 폼에 이 사람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 무슨 비자로 들어왔으니까 무슨 자격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어? 라고 결정해 주는 게 그게 체류 자격입니다. 그래서 I-94라고 하는 폼에 언제 들어왔고 어느 자격으로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지의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94에 대해서 제가 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자 이제 샘플 비자예요. 비자 보면은 이제 어디서 이름이 뭐고 어디가 국적이고 뭐 패스포트 넘버가 뭐고 그다음에 이제 비자 타입이 뭐고 이분 같은 경우는 B1, B2 관광 이제 출장 관광 비자예요. 비자가 2024년 1월 23일부터 2034년까지 10년 비자를 받으셨어요. 이분은 그러면 10년간 내가 미국에 들어와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B1, B2 비자로 관광이나 출장의 목적으로 10년간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개런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보셔야 돼요. 요 엔트리가 M이라고 돼 있는 거 보통 다 M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건 엔트리가 멀티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게 그 요즘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맨 처음 이제 미국을 왔다가 그때는 제가 이제 잠깐 방학 동안에만 와 있어야지 하고 이제 어학연수를 와야지 하고 한 2달 정도 오겠다고 해서 학생 비자를 갖고 왔었는데 2달이니까 이 엔트리가 원타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 그러니까 방학 때 와야지 하고 방학 때 왔다가, 온 김에 조금 더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한국에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서 한 2달 있다가 한국에 가서 짐을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미국에 입국에 이제 왔는데, 같은 학생 비자로. 미국 심사에서 그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너 엔트리 1이야. 다 썼어. 이러는 거죠. 갑자기 너무 놀라갖고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M으로 돼 있으면은 이 비자 기간 동안 멀티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너는 1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비자 기간은 남아있지만 엔트리는 1인데 너 한 번 벌써 들어왔다 나갔잖아? 그래서 더 이상 없어. 이러더라고요. 공항에서. 짐을 잔뜩 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너무 황당해갖고 그럼 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쪽 가서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세컨더리를 가겠구나. 그리고
근데 그때 제가 그 공항 직원의 파워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항 직원은 여러분들이 입국을 거부할 파워가 있는 건 다들 아시지만,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파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때 뭐, 테니스 라켓도 갖고 오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테니스 치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다. 이래가지고 괜히 친한 척을 했어요. 뭐,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잘 못 배우는데, 너네 잘하니? 막 이러면서 그 사람과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오히려, 나 신분 확실해. 막 학생증도 주고, 뭐도 주고, 자꾸 신분증을 주니까 의심을 하더라고. 이걸 왜 자꾸 줘? 응, 알겠다는데 왜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의심을 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스몰톡을 계속 했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서 비자를 주더라고요. 들어가. 근데 요번만 봐주는 거야? 그리고 90불 벌금을 내. 라고 해서 90불 벌금 내고 당연히 들어가죠. 추방되게 됐는데, 리젝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공항 직원이 여러 가지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줘서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여서 말씀드릴게요. 엔트리가 아마 M으로 거의 다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원으로 돼 있는 거를 한국에서 공항도 잘못했고 그때 제가 아시아나였는데 아시아나에서도 잘못을 했다. 이거를 봤으면은 내보내질 말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내보냈다라고 해서 또 그분이 또 사실 감사하게 마음이 좋은 입국 심사관이셨어요. 그래서 들여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런 파워들이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I-94 같은 경우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예전 I-94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권에 이렇게 손바닥 반만한 하얀 종이를 스테이플로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I-94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넘버가 있고 이제 도장을 찍어주죠. 언제까지 체류 기간이야라고 체류할 수 있는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는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고요. 이게 단점은 뭐냐면 이제 종이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띄어지면 없어지면 잊어버리고 뭐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자나 이런 거 할 때 I-94 어디 쓰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막 이러신 경우들이 있기는 하셨는데 이제는 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바뀌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새 I-94예요. 여러분들 이제 입국하실 땐 더 이상 하얀 종이 이제 붙여주지 않잖아요. 여권에. 그래서 전산으로 바뀐 I-94인데 인포메이션은 동일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어드미션 넘버하고 여기 보시면은 언제까지 어드밋 됐는지 admit until day 해갖고 당신은 이 경우에는 2012년 10월 10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요. 그 날짜를 넘기지 마시고 출국을 하시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과 생년월일과 패스포트 넘버랑 어디에서 이제 패스포트 이슈됐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그 밑에 class of admission이면 어떤 체류 자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지예요. 근데 이게 간혹 그런 적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전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들어간 인포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출입국을 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출입국이 돼 있네? 또는 내 여권이랑 이름이랑 다 넣었는데 아니면 좀 이상하게 내 여권 번호를 넣었더니 이상한 이름이 뜨네? 라는 적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 조회를 했을 때 비자 이렇게 수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포트 오브 엔트리를 가셔서 이거를 픽스를 하셔야 돼요. 나 출입국 기록이 잘못됐어. 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계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라든지, 그러니까 구글에 포트 오브 엔트리라고 치시면 이제 여러분들 가까운 데 가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쪽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에 사니까 샌프란시스코 포트 오브 엔트리에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셔서 나 이제 이렇게 입국하고 뭐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 라고 하면 좀 귀찮긴 하지만 픽스는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시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미국 안에서 하는 수속이 있고 미국 밖에서 하는 수속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하는 수속은 미국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미국 안에 계실 때만. 그리고 미국 밖은 주로 비자를 받으시는 거라 인앤아웃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설명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체류 자격 연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비이민 체류 자격을 비자를 가지고 이제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살아가는데 내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I-94에 있는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만료가 되기 전에 출국을 하시든지 만료가 되기 전에 나는 조금 더 미국에 거주하고 싶어라는 걸로 체류 자격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Extension of Status를 하는 건데 이게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고 이제 이게 승인이 될 경우는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I-94가 새로운 게 발급이 됩니다. 새로운 I-94가 발급이 돼서 내용은 다 비슷한데 아마 그 이제 admitted until 이게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어가 새로운 날짜를 받는 I-94를 받으시게 되세요. 물론 그게 전산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I-94가 업데이트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입국할 때 발행되는 거고 새로운 I-94가 있는 승인서를 이제 우편으로 받으시게 되세요. 그러면 체류 자격 질문 변경 서류가 내가 수속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이니까 뭐 2025년 11월 30일에 제가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나의 체류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에 만료가 돼요. 만료되기 전에 서류 접수를 했어요. 근데 체류 자격 연장이 수속이 몇 개월 걸리면 내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 끝나면 나는 그럼 그다음부터 기다리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참 전에 넉넉하게 그 체류 자격 변경 수속을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날짜가 되기 전에 내가 이 체류 자격 연장 I-94 승인서를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출국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체류 자격 변경서 연장 신청을 하시고 나서 기다리는 기간은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은 이제 이민국에서 수속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기간은 불법 체류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내가 미국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 라는 체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인민국에서 yes, no 결과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 됐다면 그냥 미국에 계속 계시면 되세요. 그 절차에서 불법 체류가 된 기간은 전혀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너는 체류 자격 연장을 안 해줄 거야 라고 이제 디나이가 됐다면 그때는 바로 출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승인된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고 신청서가 디나이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출국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체류 자격 연장 수속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미국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한국을 가야 돼서 미국 밖으로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의 수속 중인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 그거는 미국 안에서의 체류 자격 연장은 미국 안에서 수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국을 하시고 나면 이민국에서 그걸 어떻게 간주하냐면, 이 사람 체류 자격 연장이 필요 없구나. 출국을 했으니. 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류 자격 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 출국을 하시게 되면 체류 자격 연장 신청서는 이민국에서 취소를 해버려요. 디나이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연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출국을 했겠구나라고 해서 그럼 미민국에서 취소를 해버렸고 나는 결과를 받기 이전에 이제 출국을 했으니 그럼 기다리는 그 시간은 불법 체류 처리가 되나요? 그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뭐가 됐든 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액션을 하신 거는 기다리다가 결과를 받으시든 기다리다 받은 결과가 디나이든 기다리다가 내가 출국을 했던 불법 체류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프로벌 노티스 받으신 I-94는 뭐냐면, 이거 이제 뭐 많은 비자로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이 케이스 넘버가 있고요. 언제 받았고, 언제 이 노티스를 줬는지에 대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이건 I-129에 대한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지금 H1B를 신청을 하셨어요.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 19일까지로 H1B를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있는 게 I-94예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전산으로 받으신 I-94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valid from 해갖고 언제까지 미국에 거주를 할 수 있다고가 있어요. 이제 그 동그라미 있는 그 두 날짜가 항상 같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한 95%는 같은데, 그게 항상 날짜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요거를 항상 잘 킵하고 계셔야 돼요. 오리지널을. 그래서 이게 미국의 체류 허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비자로 계시다가 여러분들의 이제 뭐 운전면허가 만료가 됐다라든지 뭔가를 갱신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공서 같은데 나의 신분을 보여줘야 될 때는 이 I-94 서류를 꼭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미국 체류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원본을 잘 보관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체류 자격 변경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는 체류 자격 연장은 같은 신분으로 연장을 하는 건데 체류 자격 변경 같은 경우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학생 비자로 들어왔는데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투로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 라든지 주재원 비자로 왔지만 H1B로 전환을 하고 싶어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다른 비자 그러니까 다른 신분으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고 새로 신분 연기 그의 그 프로세스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90일 룰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들어왔을 때 비자를 갖고 들어오시는 그 인텐션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 인텐션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인텐션이 한 90일쯤 지나면 의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F1으로 들어왔다가 한 달 있다가 E2로 바꿀래요? 그러면 뭐야 왜 갑자기 이거는 F1으로 들어오는 건 그냥 입국을 위한 거고 E2 하려고 그런 인텐션으로 원래 있었던 게 아니야? 나 이민국을 속이기 위한 거 아니야? 또는 이미그레이션 법을 어뷰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렇게 간주가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 90일로에 적용이 되는 게 시민권자랑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는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게 사실 가장 간단하고 짧고 그런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기에 가장 요즘 뭐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시면 사실 몇 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뭐 4개월, 5개월 막 이렇게 영주권이 나오기도 해서 사실 가장 간단하죠.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관광 비자로 배우 이제 피앙세 되시는 분이 관광 비자나 뭐 이스타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바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시면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아, 너는 미국에 관광하러 온 게 아니라 또는 이스타로 여기 관광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목적으로 왔구나. 라는 그런 인텐션이 보인다면 물론 충분한 신청 자격이 있지만 이민법을 어뷰즈한 거로 간주가 돼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체류 자격 변경을 하실 때 내가 맨 처음에 미국에 들어왔던 비자의 인텐션과 다른 액션을 하실 때는 90일 기다린 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민국에서 90일이 지나면 인텐션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F1에서 E2로 바꾸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 그럼 나는 이제 E2로 바꿨으니 뭐 E2로 신분도 바꾸고 비즈니스도 셋업했으니 한국이나 한번 갔다 오자 라고 한국을 나가셨으면 다시 들어오실 땐 비자가 필요하세요. 나 미국에서 이민국에서 체류 자격을 허락해 줬는데요. 라고 해도 체류 자격이 변경된 거.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수속하신 건 미국에 계실 때만 유효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 출국을 하시면 그 출국을 하는 순간 동시에 이제 취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비자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자는 입국할 때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체류 자격이 변경이 되더라도 일단 출국을 하시면 그날까지 끝, 이제 취소. 그리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려면 이분은 이제 E2 신분을 받으셨으면 다시 E2 비자 신청을 해서 E2 비자로 입국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체류 자격 변경 수속 중에 내가 F1에서 E2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서류는 펜딩이에요. 이민국에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으로 우리 그 비즈니스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한국으로 나갔어요. 그럼 수속 중인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가 됩니다. 이 사람 신분 변경 신청을 했으나 출국을 했구나. 그런 신분 변경을 이제는 원치 않는구나. 라고 간주가 돼서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국은 항상 그 latest intention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나는 F1에서 E2로 바꿀래요 했는데 그게 이제 서류에 검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니에요 나는 뭐 다른 거 H1B 할래요라고 했으면 마지막 넣은 거를 이제 인텐션을 인정해 준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내가 신청을 했지만 나는 출국했어요. 그럼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인텐션이 없어요라고 간주를 해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라고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여러 번 변경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이민법을 어뷰즈 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B1, B2로 관광 비자로 이제 오셨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딸이 아기를 낳아서 오셨어요. 애를 봐주러. 근데 이제 너무 예쁜 거고 딸도 너무 도움이 필요해서 관광 비자를 이제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한 번 연장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6개월 받으시고 연장을 하고 또 6개월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관광 비자를 6개월 연장을 하면서 미국에 계실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으신데 두 번, 세 번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 체류 자격이나 연장 변경은 여러 번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승인에 대해서.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하십니다. 근데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였는데 이투로 했는데 그랬다가 떤 회사에 취직하게 돼서 H1B로 바꾸고 이거는 당연히 그 단계별로 타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은 하세요. 근데 관광 비자라든지 이런 단기 비자를 계속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건 누가 봐도 미국에 있기 위한 인텐션으로 뭐 이투했다가 다시 F1 했다가 뭐가 좀 안 돼갖고 취직을 했다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또 학생 비자로 바꿨다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자랑 체류 자격은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자가 아직 유효해도 I-94 체류 기간을 항상 이제 보셔야 돼요. 저희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E2 비자가 5년이라 5년 있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I-94를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셨던 분이 예전에 한 십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불법 체류가 되셔서 빨리 연락이 안 돼. 그런 일이 있어서 빨리 출국하세요. 아니, 뭐 어떻게 안 됐나요? 빨리 출국하세요. 출국한 후에 다시 들어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불법 체류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이다. 그러면 미국에 3년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3년간 못 들어오세요. 그리고 미국의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은 10년은 못 들어오세요. 10년간 입국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 체류 날짜를 되지 않도록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있어요.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H1B로 있는데 내가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됐어. 그래서 다른 저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은 바로 불법 체류로 간주하지 않고 60일은 괜찮아. 다른 잡을 찾는 기간을 줄게라고 유예 기간을 주는 건 있지만 네, 그 불법 체류로 간주되는 그 일정부터 180이 되면 그게 넘으면 3년간 못 들어오세요. 근데 그럼 내가 불법 체류로 있는 게 66개월이 안 됐으니까 그럼 몇 개월 불법 체류로 있다가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루라도 불법 체류로 되는 날짜가 있으면 뭐가 됐든 그 뒤수속이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출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 체류 기간 만료 날짜가 언제인지 I-94를 확인을 하시고요. I-94는 요즘 전산화가 돼서 구글에 I-94 이렇게 치시면 거기 내 인포메이션을 넣으시면은 나의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는 했으나 시간이 없으니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막 무슨 뭐 이렇게 그 동의 뭐 이런 것들 버튼 누르시면 내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리고 여권 넘버 이런 거 넣으면 내가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는 게 승인이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불법 체류가 됐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이걸 보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이제 풀타임 해야 되는데 뭐 사고가 났거나 이렇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리인스테이트 하는 거를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건 빨리 바로 출국을 하시고 재입국을 하시는 거를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전에 막 복잡한 뭐 이런 이민국 이슈가 있었는데 재입국이 허가가 됐으면 그 이전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민국의 액션이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여기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남편분의 직장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동반 비자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반 비자는 주 신청자의 신분에 종속이 돼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 신청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고, 주 신청자보다 더 오래 있거나, 이렇게 체류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는 한 미국에서 같이 동반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동반 비자입니다.
그래서 동반 비자는 누가 올 수 있나? 저희 부모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모님은 애석하게도 같이 오실 수가 없고요. 동반 비자로 주 신청자의 합법적인 배우자, 그러니까 법률적 배우자와 그다음에 21살 미만의 자녀, 미혼 자녀에게만 부여됩니다. 우리 애가 20살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버님 비자와 같이 이렇게 프로세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 신청자의 비자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돼서 더 이상 이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서 신분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갑자기 주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주 신청자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그래서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종속자의 세율 자격이 함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 신청자가 레이오프가 돼서 나 더 이상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이 비자가 유지가 안 돼. 그러면 가족분들 다 같이 신분이 상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 남편분이 주재원으로 올 때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잖아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럼 오셔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몇 년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럼 이제 주재원이나 뭐 이렇게 파견 오신 남편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시 한국으로 몇 년 후에 돌아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배우자와 아내분과 자녀분들은 미국에 남고 원하세요. 그래서 아직 나의 비자와 체류 신분이 비자가 남아 있으니 저만 한국으로 가고 나의 이제 배우자와 그 미혼 자녀들은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애들이 있고 싶어 하네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가족들이 다 비자가 남아있고 체류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동반 비자는 종속 비자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자면 더 이상 남편분이 미국에서의 근무를 하지 않고 비자를 유지를 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 같이 돌아가셔야 돼요, 한국으로. 남편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프라이머리 그 주 신청자를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면은 동반 비자는 accompany 하는, 동반을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사실은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가족들이 여기 있는 거를 이민국에서 알고 와서 자는데 밤에 문 두들기고 나가야지 왜 안 나가느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은 갔는데 가족만 여기 있다는 걸 이민국에 알 수 있는 확률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뒤에 무슨 이제 나중에 영주권 프로세스를 하신다든지 뭐 다시 또 비자 프로세스를 하시거나 할 때 그게 문제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알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그 동반 비자는 같이 동반을 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하지만 미국에 계신다고 가족들이 있는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바로 이민국에 연락이 가서 알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배우자, 미국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다른 비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엄마가 되겠죠? 엄마가 다른 비자를 받으시고 엄마의 종속 비자를 미국에 남아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더 안전합니다. 숏텀, 롱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비이민 비자. 비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자는 항상 미국 밖에서 받는 것만 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체류 신분은 미국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밖에서 받는 비자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이민 비자. 이거는 뭐냐면 나는 비자로만 와서 있을 거고 이민은 할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비이민 비자가 있고 이민 비자가 있어요. 이민 비자는 뭐냐면 나는 미국의 그 영주권을 받을 거야. 영주권을 그 목적으로 영주권 프로세스 신청서를 냈고, 그래서 미국에 영주권을 받으러 들어가는 걸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 통해서 이민 비자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입국을 하시면, 이민 비자로 이제 입국을 하시면 입국하시면서 한 2, 3주 후에 이제 주소지로 영주권 카드가 갑니다. 그거는 이제 이민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민 이제 프로세스를 이미 다 끝나시고 이민 비자를 갖고 들어와서 영주권 카드가 이제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이제 비이민 비자잖아요. 그래서 비이민 비자에 대해서 를 하면 그 비이민 비자는 이제 종속 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민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같이 그 가족이 배우자나 그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당연히 영주권을 이제 주 신청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비이민 비자는 주 신청자의 종속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주권 신청 그 단계까지는 같습니다. 종속된 이제 그 사람으로서 영주권을 같이 신청을 하지만 영주권이 나오고 나면
파생적 영주권 개념으로 전환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영주권은 독립된 영주권자 신분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그러니까 아빠가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가족이 다 같이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이 주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됐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을 때도 가족은 영주권을 그대로 킵하실 수가 있어요. 비자와 다르게. 그래서 만약에 그 남편이 통해서 영주권을 와이프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남편과 이혼을 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러면 그 와이프는 그 영주권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그샘플로 다 같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만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예스예요. 왜냐하면 독립적 영주권 신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다릅니다. 영주권 받으셨을 땐 더 이상 종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마음에 안 드셔도 영주권 받을 때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아, 그, 21살, 그러니까 자녀는 21살, 만 21살, 그 자녀의 생일이 돼서 이제 21살이 되는 그 시점까지 또는 결혼을 하는 그 시점, 21세 뭐 이전에 결혼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요. 그때까지만 동반 자격으로 부모 밑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까지는 이제 그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영주권을 봤는데요.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 E2, 뭐 L비자, H1B, 그러니까 모든 옵션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 그 옵션으로 주어지는 비자나 영주권은 다 가능을 하세요. 자격 요건이 되시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분이나 뭐 배우자를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회사에 종속돼서 일을 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직업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아마 내가 이제 이전에 직업이 없었거나, 미국에서 이제 따로 이제 비자를 하고 싶어 남편과 이렇게 분리되게라고 하시면은 이제 투자 비자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E2는 투자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으신데, 내가 사업체를 하나, 그 법인을 세워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도 됩니다. 운영하면서,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투비자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설립한 사업체의 오너십의 50% 이상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 국적을 가졌고 남편과 별개로 회사를 하나 세워서 뭐 사업체 뭐가 됐든 뭐 샌드위치 샵 될 수 있고 레스토랑이 될 수 있고 IT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액세서리 샵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업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고 그 회사의 50% 이상을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가 소유를 하게 되면 이투 비자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L이나 H1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서, 그러니까 모든 비자, 워킹 비자는 다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E2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설립을 해도 되는 거고요. L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주재원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미국 밖에 있는 그 이제 본사나 지사 아니면 제휴사 같은 데서 일을 1년 이상 하신 분들만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라 이거는 해당이 많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 3년을 돌아봤을 때 1년간을 내가 미국 밖에 있는 회사에서 연결된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L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H1B 비자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자를 요청하는 그 포지션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미국에서 난 H1B 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회사를 찾는다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뭐 남편분에게 종속되지 않아도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O1 비자 같은 경우는 나의 특별한 그 어빌리티가 있는 거를 증명을 하시는 거고 J 비자 같은 경우는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턴십을 J 비자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트레이니라는 게 있어요. 5년 이상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면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 다음에 F1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학생 비자. 사실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옵션입니다. 남편과 이제 이렇게 세퍼레이트해서 비자를 신청하기 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조금 손쉬운, 옵션으로 선택이 되는 게 이제 F1 비자입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으신 후에 이제 비자를 계속
유지하시려면 그 회사, 그러니까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에 근무를 하시면서 웨이즈를 계속 받으셔야 되고, 학생 비자는 당연히 학교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E2 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잘못 알려져 있는 게 E2 비자를 있으면 영주권 신청 못하지 않나요? 라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E2 비자로 있으셔도 영주권 신청 가능하고 그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비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비자를 신청하실 때 이민 변호사랑 얘기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비자는 영주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취업 영주권, 가정 영주권, 투자 영주권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영주권 신청하시는 그 시점에서 하시면 되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취업 영주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뭐 해서 EB1부터 5가 있는데 각 EB1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고 EB2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1순위 영주권일수록 조금 더 빠르고 2순위 영주권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3순위는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취업 영주권을 하셔도 일반 취업 영주권을 하셔도 한 2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첫 그 임기 때 그때 조금 많이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코비드 있어서 지연이 돼서 요즘은 예전에는 2년 정도면 받으셨던 게 요즘은 4,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기다리시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꼭 대학을 나오셔야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삼순위 영주권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 없이 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영주권은 나를 스폰서 해줄 그 인플로이어만 찾으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나를 스폰서 해줄 인플로이어가 없어도 셀프 스폰서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NIW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거는 나의 업적이 대단한 업적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제가 안 드릴게요. 그리고 투자형주권의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사실 이제 많이 올라서 투자형주권은 내가 그 리저널 센터라고 정부에서 정해진 데 투자를 할 거면 이제 800K를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걸로 오픈할래. 그런 이제 요즘은 이제 올라서 1.05 밀리언을 투자를 하시면 투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영주권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골든 뭐 그린 카드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은 다르고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 거고 이 투자금은 회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리는 돈이 아니고 영주권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시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는 예전에 지금은 땅값이 올라서 이거와 이제 옵션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포도밭하고 아몬드밭을 사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주권도 받으시고 이제 땅값이 올라서 또 이제 이익도 있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영주권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하지 않은 아들, 딸을 이제 초청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은 그 아이들과 배우자는 이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을 또 초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을 한 성인, 아들, 딸 초청할 수가 있고요. 미국 시민권자의 브라더나 시스터 결혼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 때나 신청을 막 다 받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두 번째 단계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이제 카테고리에서 신청을 하시느냐에 따라 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브라더 앤 시스터를 이제 나는 초청하겠다. 그럼 요즘은 한 15년 걸립니다. 거의 뭐 늙어서 나올 수 있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옵션들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기, 폭력, 뭐 박해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야 그럴 때는 미국에서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마와는 뭐냐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나 이 경우에 부모가 내가 학대를 받았고 폭력을 받은 피해자야라고 하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경찰 리포터가 있어야 되고 내가 너무 맞아서 병원을 가서 이제 뭐 의료 기록들이나 그러니까 학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물론 있어야 되죠. 충분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학대를 받았고 하지만 남편의 종속 이제 비자로 있기 때문에 어떤 무슨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견디고만 계셔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대들이 있다면 학대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어. 내가 이제 학대를 받았어를 증명을 하시면 영주권을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비자인데 되게 좀 인트레스트해요. 뭐냐면은 범죄 피해자가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가 나는 범죄 피해자야 그것만 증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수사를 그 범죄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이런 범죄 피해자인데 이 내가 받은 그 피해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데가 협조를 할게, 증언을 할게, 인포메이션을 제공할게. 뭐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유비자를 받으실 수 있고 이후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되게 우범 지역에 사는 이렇게 분들이 좀, 우범 지역에 이제 모여 사는 특정 인종의 그런 분들이 유비자를 많이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T 비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휴먼 트래피킹, 그러니까 그 인신매매의 피해자야. 그래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인신매매에 돼서 팔려 들어왔어요. 그럼 이분들은 아무 신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도망 나왔다고 해도 신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인신매매에서 못 도망 나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이제 T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럼하고 레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박해, 뭐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뭐 사회적 집단이나 성별 정책성으로 박해를 받거나 이랬을 때는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밖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죠. 나 망명할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박해를 받고 있어. 그러면 이제 미국 밖에서 레퓨지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미국 안에서는 어사일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적 권리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 E2나 L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비자는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거의 다 당연히 그 법인의 취업이 가능하세요. 근데 학업도 가능하냐? 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싶어. 라면 거의 대부분 가능은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도 다니실 수 있으시지만 디그리를 따는 정식 공부를 하시려면 F1으로 바꾸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비자로 있으면서 나는 공부를 좀 하고 싶어는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사이드로 들으시는 거는 가능을 하십니다. 내가 이투 비자인데요. 그 학교 등록해서 클래스 좀 들어도 되나요? 그건 가능은 하세요. 하지만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원 졸업장을 따고 싶어요라든지 이런 디그리를 받는 본격적인 공부를 하시는 건 F1으로 바꾸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나는 남편을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러이런 비자이고 나는 이제 스파우저 비자는 예를 들어서 E2면 스파우저는 그 비자는 들어오실 때 E2 비자이지만 신분은 I-924에는 E2S라고 찍혀서 받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L 같은 경우도 L2 비자지만 들어오실 때 I-924는 L2S라는 이제 신분을 받으실 거예요. 취업이 배우자가 내가 남편을 따라왔지만 내 비자 신분이 이래서 취업을 미국에서 가능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E2나 L2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 들어오셔서 잡 잡아서 원하시는 데서 일을 하시면 되세요. 자동 취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H1B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됐었는데 이게 이민 정책이 계속 바꿔서 H1B 같은 경우 이제 나는 H4 신분이다. 그러면은 그 예전에는 그 취업이 가능하셨는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I-140라는 영주권 첫 단계가 이제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와이프는 이제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꼭 남편이 주 신청자이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일을 하실 수 있는 비자들이 있으세요. 훨씬 편하게. 예를 들어서 남편분은 그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원하는 아무 회사에서나 일을 하실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잡을 바꾸셔도 되세요.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취업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은 거의 대부분 가능하세요. 남편 따라왔지만 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클래스 들으시는 거 네, 거의 대부분 가능하십니다. 단 B1, B2 관광 비자는 취업도 안 되고 학업도 안 됩니다. 그거는 되게 숏텀으로 한 맥시멈 6개월 정도 관광 또는 출장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액티비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밑에 EB 1, 2, 3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 EB5까지 그거 이제 영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남편분과 같이 들어가실 경우에는 당연히 취업이나 학업이나 뭐 권리 제한 없고 주 신청자 영주권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결혼령 주권인데 그것도 동일합니다. 결혼령 주권은 결혼령 주권 받으시고 나서 한 3년 후에 시민권 신청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5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녀분 같은 경우에 권리는 자녀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취업은 안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학업은 되고요. 공립학교 등록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학업은 뭐 어떤 비자이든 그러니까 B1, B2 관광 비자는 다 안 되지만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떤 이제 취업 비자로 왔을 때는 당연히 자녀분들은 공립학교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21세 미만까지만 그러니까 종속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만으로 21세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F1 비자로 하든지, 그때는 거의 대학교에 있을 나이니까 따로 비자를 신청을 해서 비자상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동일한, 그 권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이민 이제 그 비자, 그러니까 그 비자로 있을 때는 21살까지 종속이 되는데요. 그래서 21살이 되면 F1으로 전환하든지 출국해서 다시 입국하든지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간혹 저희한테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저희 아들이 다음 달에 뭐 2달 뒤에 이제 21살이 되는데요.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학교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갭이 없이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시간이 바트게 오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시간 안에 이게 빨리빨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프로세스가 돼서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학교를 다니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긴 했는데 좀 미리 준비하실 걸 권해드리고요. 이민 자녀 같은 경우 무슨 얘기냐면 영주권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다가 우리 애가 21살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딴 사람은 다 영주권 받고 우리 애는 21살이 넘었으니까 그냥 출국을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이 좀 너무 늦어지면 자녀들이 21살 이후에 영주권이 나오면 가족과 이제 그 분리가 되는 거죠. 이 신분상. 그래서 어떤 가족은 이게 되게 흔한데 엄마, 아빠, 동생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첫째는 나이가 지나서 못 받아서 되게 곤란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애석하게 첫째는 다른 비자로 또는 이제 출국을 하시거나 하시지만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다행히 CSPA라는 아동 신분 보호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청원서 접수부터 승인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나이가 21살이 넘어버렸을 경우에 그 청원서 기다리는 시간을 빼줘요. 그래서 21살이 넘어서 내가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1살 6개월이 됐어요. 근데 청원서를 기다린 시간이 1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거가 다시 뒤로 가서 21살, 그 시간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빼주면 이 사람이 21살 이전의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살이 넘었어도 이 CSPA로 계산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같이. 그래서 되게 뭐 자세히 들어가자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청원서 접수했을 때 이 나이였고 청원서가 이제 뭐 오래 걸려서 지금은 이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청원서 접수부터 승인까지 그 걸린 시간을 이 전체 기간에서 뺐을 때 얘가 21살 이전이면 영주권을 같이 받으실 수가 있고 뺐는데도 21살 이후다? 그러면 애석하게도 같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IC 얘기도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즘, 뭐죠? 뉴스 보면은 뭐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막 서라운드해서 IC가 막 운전자한테 얘기하고 갑자기 막 체포해가고 막 이런 영상들도 사실 있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조지아 그 LG 그 이제 그 공장에서도 막 다들 수갑 차고 막 이렇게 막 수백 명이 갑자기 체포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조지아에서 있었던 그 피해자들이 이번에 클래스 액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클래스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된 기본 나의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이제 침해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절차가. 그래서 클래스 액션을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는 나는 비자로 있는데 비자인 나에게도 그렇게 권리가 주어지나요? Yes입니다.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비자 가지고 있는 분들 다 그리고 뭐 불법 체류 상태의 외국인에게도 미국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이거나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나의 개인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불법 체류로 있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너는 불법 체류야 이런 게 권리가 안 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미국은 여러분들 아마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나를 보호할 권리가 있고요.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나를 억지로 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변호사 불러줘. 그러면 변호사를 불러줘야지 돼요. 그 나의 권리거든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그리고 due process라고 하죠. 나를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적법한 절차를 뭐 예를 들어 재판의 절차를 거친다든지 뭐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나에게 판결을 하는 그 due process를 나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한 수색, 압수, no 하실 수 있으시고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면 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고, 변호사, 나 원해요.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일들이 있어도 변호사, 네, 나 변호사랑 연락할래. 라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공항은 조금 달라서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가 그 프로세스를 하는 거를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 거리 및 여러분 주거지에서 아이스 요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검시를 이제 검문을 실시할 경우 상당히 되게 그렇잖아요. 좀 떨리고 긴장되고 좀 겁이 나잖아요. 그치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어서 이민 신분, 왜냐하면 아이스는 이민에 대한 그 이제 정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민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그 권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꼭 대답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좀 길어질 수 있겠죠.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대답하고 그냥 뭐 오케이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걸 얘기 안 할래라고 해서 조금 더 길어지거나 뭐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얘기를 꼭 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서명을 한다는 거가 한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두 번째 임기하고 나서 공항에서 막 되게 이제 막 이렇게 무섭게 좀 이렇게 다그치면서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서명해. 그럼 보내줄게. 해갖고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영주권 취소 서류, 뭐 영주권 포기 서류 이랬던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아니, 그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거에 이제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고요. 꼭 서명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90일 벌금 내고 90불 벌금 내고 그 대신 뭐 그 비자 줄 테니까 다시 들어가는데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거기에 서명을 했죠. 그런 건 이제 제가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함부로 서명을 하시지 마시고요. 나는 변호사랑 상의 후에 서명할 거야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IC 대원이 그 요원이 와서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나 이제 가도 돼요? Am I free to leave?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라고 하면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 요즘 사실 영주권 카드나 뭐 비자나 뭐 이런 거 원본을 갖고 다녀야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원래는 법적으로는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포스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원래 있던 법이에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H1B는 뭐 10만 불 내게 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actually enforce가 되려면 또 여러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바로 시행이 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있던 건데 사실 크게 enforce가 되지 않았던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enforce를 하는 건데 신분 증명 서류는 사실 원본을 항상 소지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18세 이상은. 하지만 이제 문제, 이민국 있는 직원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너 신분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 없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체포 구금 뭐 막 이렇게 돼서는 사실은 안 되기는 해요. 하지만 현장 이 사람의 신분이 정말 불법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이제 할 수 있는 절차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영주권자나 그다음에 이제 비자 있으신 분들은 원본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법적으로는 맞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프랙티컬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자 소지자 같은 경우는 여권하고 비자, 그러니까 여권에 비자가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여권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I-94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전산으로 바뀌어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거나 뭐 그거는 사본을 가지고 가셔도 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원본을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리시면 그것도 골치 아파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본을 그 칼라로 또는 전화로 찍어서 칼라 프린트를 하셔서 보관을 하셔야 재신청을 할 때 그게 이제 또 사용을 좀 유용하게 하실 수 있어서 그렇지만 사본이 법적 신분 증명 자료로 대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민국 직원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거 불법 자율주자인지 합법 자율주자인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임시 구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권리는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이제 구금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고 그거 자체로 뭐 어떻게 뭐 추방해야 돼 뭐 이렇게 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에도 나올 만큼 되게 크게 인포스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시면 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하고 빨리 끝날 거면 차라리 얘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permanent resident입니다. 아니면은 무슨 무슨 비자 홀더입니다. 내 이름은 뭐고 내 그린카드는 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집으로 같이 가면은 그걸 프로바이드 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누구에게 내가 가지고 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내 변호사를 통해서 이거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약간 example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제 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많이 이런 일을 만날 일이 많지는 않고 사실 실리콘밸리나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기시면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 얘기를 하실 거면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셔도 됩니다. 주거지에 올 때, 만약에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집은 나만의 공간이고, 그거를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 돼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워런트가 있냐고, 그러니까 영장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영장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행정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영장이 있습니다. 법원 영장일 때는 문을 열어줄 의무가 있으시지만 행정영장은 법을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 judicial warrant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나온 영장이라 판사님이 판사에게 받았고 판사님이 서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고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IC, 그러니까 그 이민국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그 이민국에서 발행한 행정영장은 문을 열어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땐 영장은 있는지, 그러니까 주디셜 영장이 있는지,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법원 영장이 아니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나 들어오는 거 컨센트 안 해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judicial warrant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응 표현 예시 적어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judicial 영장과 그 행정 영장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면은 이제 저기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갖고 온 건데 그 법원 영장은 그 위에 탑에 어디 어디 코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 코트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에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 로케이션, 영장만 있다고 이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뭐 막 체포하고 뭐 이런 건 항상은 아니고요. 집으로 왔을 때는 그 로케이션에서만 이 영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케이션이 그 이제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근데 영장을 들고 왔고 판사 사인이 돼 있는데 날짜가 지났다. 그럼 그 영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 다 적혀 있는데 사인이 안 됐다. 그러면 영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장을 보여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 왔어 이러고 그냥 들어오려고 하면 영장을 보세요. 보셔서 법원 영장인지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 스펠링이 틀렸다. 그럼 나 아니네? 그러면은 뭐 no. 그리고 로케이션이 맞게 돼 있고 날짜가 아직 유효한지 실제로 저지에 사인이 돼 있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근데 여기 그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면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US CIS 뭐 그다음에 DOH라고 하는데, DHS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민국이에요. 이민국이라 코트가 아니에요. 그 위에 적혀 있는 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 안 열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인도 다 이제 그 아이스 오피서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뭐 영장 있어 라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딱 봤을 때 이거 법원 영장 아닌데? 그러면 문 안 열어주셔도 됩니다.
공항은 조금 다릅니다. 공항은, 왜냐하면 입국을 이제 심사를 하는 거라서 이거를 들어오게 할지 말지에 대한 그 이제 권리가 입국 심사관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들어올 수 있는 비자의 엔트리가 다 썼는데도 들여보내줄 수도 있고, 권리가 있지만 이 사람이 보기에 아닌데 이민법을 좀 어뷰즈한 것 같은데 그럼 돌려보낼 그런 이제 권리가 입국 심사관 오피서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예외적입니다. 조금 더 좀 스트롱해요. 그래서 그 입국 커버를 위해서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될 답변의 의무가 있고 내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게 법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 요구되는 서류에 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서류를 다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나의 신분을 밝히는 서류에는 당연히 응해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거나 나 뭐 묵비권 할래요. 뭐 안 보여줄 거예요. 내 신분을 뭐 이러면은 그냥 당연히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그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보자 수색 좀 해보자 가방 좀 뭐 이렇게 보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하실 수는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입국 지연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입국 그 공항에서의 질문은 조금 일반 이제 그 IC 대원을 만났을 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불시 질문을 받을 때는 질문권리 행사나 변호사 요청 가능하고요. 신분증명서, 너 지금 무슨 신분이야? 라는 걸 요청받았을 때는 신분증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주거지를 수색할 때는 영장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항 및 국경에 입국 심사할 때는 서류 제시 및 입국 질문에는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막 빨리 막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Q&A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 이메일이나 링크드인 QR코드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